얼마 뒤 선배의 의젓한 대꾸. 야구장은 신전이야. 나는 하고 감탄했다. 양신, 종범신, 명철신. 자, 요거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대구시민구장의 노을이 진짜 멋있었어요. 최강 볼펜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전망과 분석이라면 1타 볼펜은 야구 입문자들을 위한 야구와 개론 시간입니다. 야자랄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야구도 선수들도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야구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야구의 매력이기도 하죠. 야구는 공놀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어느새 8강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구장에 대해 살펴볼 건데, 그런 거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할까? 왜 쓸데없이 야구가 굉장히 있는 척을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 제가 평소에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고 댓글에도 한번 적은 적 있는데, 제 컨셉은 야구 환원론자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야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믿는 야구 환원론자로서 한 20년 넘게 야구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기자가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자가 됐으면 사회부 가나 정치부 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지 왜 그깟 야구 같은 거를 계속 취재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야구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 어떻게 하면 야구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야구 환원론자라는 컨셉까지 생각하게 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알면 야구가 보여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거꾸로예요. 야구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한 2013년부터 횟수로 14년째 세리 CEO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야구 관련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어요. 야구 멘토리라는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는데, 꽤 유명한 거고 꽤 비싼 겁니다. 1년 구독하려면, 이게 유료 플랫폼인데 한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 라는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에서 14년째 야구를 통해서 살펴보는 리더십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세리시오 굉장히 유명한 강의고, 저는 이걸 되게 오래 해왔고, 이 여기서 갈고 닦은 내용을 이렇게 야구와 개론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와 개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한 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더 보시고,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장이 갖고 있는 의미, 야구장은 어떻게 생긴 거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야구장은 실제 야구라는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소설가 김애란의 소설 한 구절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목인데, 김애란처럼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 가득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 잔잔하게 퍼졌다. 그러자 문득 선배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선배, 나는 야구장에 꼭 가보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 시무룩해질 즈음 늦은 답신이 왔다. 왜?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바닥에 엎드려 방긋 웃었다. 그냥 야구장에 가서 크게 소리 질러보고 싶어요. 곧이어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진동음이 들렸다. 너는 뭐 야구장이 소리 지르는 데인 줄 아니? 그럼 뭔데요? 얼마 뒤 선배의 의젓한 대꾸. 야구장은 신전이야. 나는 하고 감탄했다. 여기 화면에 좀 나오겠지만, 이 대목은 소설가 김애란의 소설집 비행운이라는 소설집이 있고요. 그 비행운의 첫 번째 소설 너의 여름은 어떠니? 라는 앞부분에, 그 단편 소설의 앞부분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선배랑 이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선배를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선배한테 저 야구장 가고 싶어요. 약간 일종의 플러팅이죠. 플러팅 얘기해서 야구장 왜? 그랬더니 야구장에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야, 야구장은 신전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소설가 김애란 잘 아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 3명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소설가고, 저도 소설을 2권 쓴 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야구 미스터리 소설 2개 썼는데, 하나는 수상한 에이스는 유니폼이 없다, 이게 1편, 2편은 몽키스 구단 미에이어 사건집, 2권의 책이 있고 아주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소설이잖아요. 미스터리 소설이고 야구를 소재로 하는. 그래서 드라마 판권이 팔렸다는 거. 언제 제작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판권은 아주 저명한 제작사에서 사갔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소설을 썼다고 해서 이 김애란과 비교할 수는 없고, 진짜 발끝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김애란 소설가가 최근에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이제 소설집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또 저명한 문학평론가죠. 신형철 평론가가 이번 김애란의 새 책에 대해서, 김애란은 사회학자다. 소설가지만 사회학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신영철 교수님은 뭐 저명한 문학평론가이자 제 과 후배라서 학교 다닐 때 꽤 친했는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아주 저명한 문학평론가가 되었으니까 저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쨌건 신영철 평론가가 김애란에 대해서 사회학자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김애란은 야구학자다. 야구는 신전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이 대목 딱 김애란 보면은, 책에 보면 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저도 이 대목 읽으면서 맞지, 야구장은 신전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신전이냐면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구장의 가운데 신들이 경기를 하고 주변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대학교 때 수업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미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미학개론 초반에 이제 예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강의가 나오면서 예술의 시작을 고대 사회에서의 제례라고 표현을 해요. 신 앞에서 이제 막 우 하면서 이제 제사 지내고 신을 모시는 행위들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제 예술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뭐 나중에 문학도 되고 음악도 되고 뭐 무용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술의 기원은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재래 의식인데 재래 의식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필요해? 술 필요하죠, 술. 야구장이 뭐 필요해요? 치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편에서 야구장은 진짜 신전이고, 그리고 야구장에서는 모두가 열정적으로 막 그 미학개론 나오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다들 엔수시에즘이라는 경지에 올라서 다들 약간 혼이 나가는 굉장히 막 약간 그 치어오르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야구장에서도 굉장히 몰입되고 열정적인 모습 보이죠. 자, 치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야구장에는 신들이 삽니다. 자, 한국 프로야구에 3대 신이 있어요. 양신, 종범신, 명철신. 자, 요거는 나무위키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때 요게 유행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정말 저는 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접신이라고 하죠. 접신을 해서 확 타오르고 나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물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희망도 있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곳이지만 야구장은 그래서 재밌는 곳이다. 요즘 야구장 예매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야구장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야구장 어떻게 생겼죠? 몇 번 그리는 거지만 이렇게 내야가 있고 이렇게 펜스가 둘러쳐 있는 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단체 구기 종목의 경기장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단체 구기 종목은 양쪽이 똑같은 형태의 반을 가르는 자기 땅, 내 땅, 네 땅, 내 땅이 있어서 요 땅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일종의 경쟁을 벌이는 방식이라면, 야구장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곳을 둘이 번갈아 가면서 써요. 공격할 때는 타석에 들어서고 수비할 때는 수비 위치를 쓰면서 이렇게 같은 땅을 나눠서 플레이를 하는데, 야구장은 지난번에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장, 필드라는 말보다는 볼파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죠. 파크, 노는 곳. 자, 이런 형태의 야구장 모습, 일반 종목이랑 다르다는 거. 야구장에서 이쪽에 이제 팬들이 모여서 와 응원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야구장은 이 야구 규칙에도 규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이다라는 규격만 만들어지고, 뭐 여기가 90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뭐 내야가 있고 내야 간의 거리, 마운드의 거리 요 정도는 규정이 됐는데, 실제 야구장의 모습에 대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딱 기초적인 규정으로 딱 하나가 있는 게, 일단 한국 야구장의 기준으로 따지면 홈플레이트부터 요 펜스 양쪽 폴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는 91m를 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부터 센터까지, 여기까지의 거리, 가장 먼 센터까지의 거리는 105m여야 한다라는 규정. 요 정도에서 105m를 넘어야 된다. 91m를 넘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된 다음에 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야구장마다 조금 다르죠. 잠실구장은 이렇게 푹 들어간 모습이고, 대구 라이온즈 파크는 약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 양쪽, 요 좌중간, 우중간 펜스가 조금 짧아서 비교적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외야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메이저리그 구장은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각각의 야구장의 개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뭐 광주 챔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잔디밭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새로 생긴 여기에 풀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수영장. 물에 몸을 담궈서 야구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야구장 모양은 각 구단이 갖고 있는 개성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규정만 존재하고 거리에 대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야구장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해가 넘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낮 경기를 하고 오후에 경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가을 때문에 해가 좀 짧아지잖아요. 그때는 경기 막판에 노을이 쫙 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해가 좀 길 때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 바깥쪽에 노을이 쫙 펼치는 굉장히 멋진 장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옛날에 대구 시민구장의 노을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낮 경기 뭐 오승환 등판 때 보면은 막 노을이 막 팍 지는 흐름 속에서 오승환이 등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온 멋진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야구장은 이 안에서 경기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야구장 자체, 물론 모든 경기장이 마찬가지예요. 야구장에 가서 느끼는 개인적인 공간 체험 감각,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야구라는 종목의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추억들을 쌓아두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구장에 대한 규정 안에서 여기 마운드의 거리, 베이스 간 거리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요 파울 라인, 베이스 라인에서 양쪽 더가웃까지
관중석에 있는 요까지의 거리도 약 18m로 좀 정했어요.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외야에는 이 펜스 앞에 반드시 4.6m 거리, 최소 15피트 거리의 워닝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 이 워닝 트랙은 색깔과 촉감도 좀 달라서 선수들이 뛰어가다 보면 아, 여기가 워닝 트랙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규정들이 야구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구장의 모양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야구장이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나 요거 살펴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야구장은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 있고 홈런이 덜 나오는 구장이 있어요. 잠실구장은 이를테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웬만한 타구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잡히는 경우 있겠죠. 같은 타구라도 요 작은 구장에서는 홈런이 될 타구가 큰 구장에서는 홈런이 아니고 야수한테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준이 조금 경기장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팀별로 이 구장에 대해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라고 나누죠. 투수한테 친화적인 구장이면 아무래도 넓은 게 좋겠죠. 점수가 좀 덜 나는 구장.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야구장이 짧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점수가 많이 나서 투수에게 불리하고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 이렇게 경기장의 성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경기장의 특성에 따라서 팀 전력을 구성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져요. 1년에 144경기를 치르면 홈팀은 홈에서 72경기, 원정에서 72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요새는 하나씩 바뀌기도 하는데, 투수 친화적이냐 타자 친화적이냐, 우리 홈구장이 어떤 구장 스타일이어야 전력 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홈구장은 전체 경기의 절반을 치릅니다. 가장 많이 치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홈에서 우리 경기장 스타일에 맞는 팀 전력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잠실구장이고 요게 문학구장이라면, 잠실구장은 리그에서 가장 넓은 구장이고 문학구장은 비교적 가장 작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자, 문학구장을 홈으로 쓰는 타자 친화적인 팀이라면 가능하면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게 좋겠죠.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를 배치하는 것이 점수를 내는데 좋습니다. 물론 다른 팀도 그러겠지만 일단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라면 홈런을 잘 칠 수 있으면 좋지만 홈런 치기가 어려우니까 갭 타구를, 좌중간 우중간 타구를 날릴 수 있으면서 보다 발빠른 선수들을 배치함으로써 넓은 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팀 전력을, 타선을 구축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투수 친화적인 구장과 타자 친화적인 구장의 투수력 구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수는 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뜬공 투수와 땅볼 투수. 일반적으로 뜬공 투수들은 우리 그 투수할 때 구종에 대해서 배웠지만 포심을 딱 던지면, 포심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고 위에서 힘있게 들어가는 공을 포심이거든요. 포심이 그런 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의 밑부분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타구는 뜬 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투심이라는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투심을 던지면 생각보다 공이 우리 뇌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밑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보통의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의 윗부분을 쳐서 조금이라도 땅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구장과 잠실구장을 대표적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잠실구장일 때는 뜬공 투수가 유리할까요? 땅볼 투수가 유리할까요? 뜬공 투수가 유리합니다. 뜬공이 많이 나오더라도 홈런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잠실구장 같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쓰는 구단이라면 투수들을 뜬공 위주 투수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래야 아웃을 많이 잡아내겠죠. 그러면 무조건 뜬공 투수만 깔아온다고 되나? 그건 아니죠. 뜬공이 나오면 뜬공을 잡을 수 있는 외야수들이 있어야겠죠. 외야수들이 굉장히 발빠르고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를 갖다 놔야 투수가 뜬공을 생산했을 때 이걸 막 잡아내겠죠. 당연히 공격 쪽에서 홈런, 거포가 아니라 개피터를 주고 빨리 뛸 수 있는 선수가 좋으니까 투수 친화적인 구장을 가진 홈팀이라면 투수들은 뜬공 투수 위주로 채우고 타자들은 수비 범위가 넓고 발빠른 선수로 채우는 게 자신의 홈구장의 특징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거꾸로 작은 구장, 타자 친화적인 경기장을 쓰는 팀이라면 가능하면 뜬공을 안 맞는 게 좋겠죠. 뜬공이 홈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뜬공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수진을 땅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땅볼을 많이 유도하는 투수들로. 자, 그러면 땅볼을 유도하는 투수들로 채웠어. 그러면 어디를 수비를 잘해야 돼요? 외야보다는 이 내야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강한 땅볼들이 많이 나올 때 이게 빠져나가서 다 안타 되면 소용없잖아요. 홈런 안 맞으면 뭐야? 안타 2개 맞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내야 수비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수비 잘하는 선수를 뭐 내야진에, 특히 센터 내야진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격은 거포들이 필요하잖아요. 내야수가 수비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은 외야 수비 부담이 적어서 이 외야수 쪽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게 우리 팀, 내가 응원하는 팀, 홈팀의 야구장 특성을 고려한 팀 전력 구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려해서 팀을 빌딩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팀 전력을 짜는 건 단순히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잘하는 애들을 뽑자! 라고 해서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쓰고 있는 홈구장의 특징도 잘 파악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은 뭐 다 그런 것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단지 이 펜스의 거리만으로 투수 친화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 부분이 파울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쪽에 떨어지면은 뭐 안 잡아도 이제 그냥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이전에는 스트라이크 하나만 먹는 곳이니까 이 파울 지역이 넓은 구장이 있고 파울 지역이 좁은 구장이 있습니다. 파울 지역이 좁으면 관중을 한 명이라도 더 들여모을 수 있겠죠. 파울 지역이 넓으면 투수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왜냐하면 뜬 공들이 파울 지역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파울 지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타자 친화적인 됩니다. 파울 뜬공 아웃이 될 법한 타구들이 그냥 관중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웃이 될 것들이 아웃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타자 친화적 구장이 되는데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KBO 리그 구장들이 다 이 파울 지역이 넓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익사이팅 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관중석들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외야 쪽이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파울 지역이 좁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구장의 성격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타자 친화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구장의 크기와 각 영역에 대해서 구장의 특징이 만들어지고 그게 타자 친화적이냐 투수 친화적이냐에 따라서 팀 전력 구성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에 맞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단지 물리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그라운드의 상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내야를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요게 이제 내야예요, 내야. 쭉 있다고 생각해서 요 내야의 상태, 외야의 잔디 요런 것들의 상태에 따라서도 구장의 특징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 팀이 내야 수비를 겁나 잘해요. 이렇게 팀을 빌딩하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내야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내야 그라운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내야 수비를 잘하는 상황이에요. 내야 수비를 잘하면 이 그라운드 내야의 상태를 단단함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비교적 딱딱하게 만들면 타구가 빠릅니다. 타구가 빠르면 수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팀은 수비를 잘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빠른 타구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다 잡아내. 대신 공격할 때도 여기가 딱딱하면 이 타구들이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상대보다 우리가 내야 수비가 강하다면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안타 생산력을 높이고 상대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수비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딱딱하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야 수비가 좀 약해. 그리고 우리는 되게 홈런을 많이 쳐. 그러면 내야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조금 무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강한 타구가 나오더라도 튕기면서 속도가 좀 줄어요. 그러면 수비를 하기가 편하겠죠. 자, 잠실구장을 예를 들게요. 잠실구장은 아까 어떻게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뜬공 투수를 배치를 하고 외야 수비를 강화시켜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무르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내야에 강한 타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야에 좋은 수비를 배치할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어차피 땅볼은 많지 않고 뜬공이 날아가니까 뜬공은 다 잡으면 되니까. 반대로 문학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자 친화적인 물리적 구성으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는 내야 수비를 굉장히 강한 선수를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빠른 타구를 잡아낼 수 있는 땅볼 어차피 많이 만들어내는 내야 수비가 강하다면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어. 그리고 공격할 때 땅볼을 만들어서 안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팀 구성의 내야 수비 능력에 따라서 그라운드의 상태를 홈팀에 유리하게 조절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팀 전력이다. 그냥 야구는 선수들이 나와서 그냥 던지고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야구장이라는 특성을 얼마나 우리에게 맞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팀 전력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그라운드의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그라운드 키퍼라고 부릅니다. 되게 한국에서는 이 그라운드 키퍼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좀 있어요. 몇몇 구장들은 전문 그라운드 키퍼를 쓰기보다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오랫동안 야구장 관리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야구장의 어떤 홈팀의 특성에 맞춰서 구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특히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LG랑 두산이 두 팀이 같이 쓰잖아요. 한 팀에 유리하도록, 그 팀 구성의 전력이 다른데 한 팀에 유리하도록 그라운드 상태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실제 잘 안 나오는 수준으로만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홈구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그라운드 키퍼가 팀 전력까지 고려를 해서 이 내야의 상태, 외야의 잔디, 결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우리 팀에 유리하게 미세하게 조절을 한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에 1940년대에 활약했던 에밀 보사드라는 분이 있어요. 에밀 보사드. 굉장히 유명한 그라운드 키퍼인데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메이저리그는 지금도 코치 회의 때 그라운드 키퍼가 다 참가를 합니다. 우리 팀의 전력에 따라서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에밀 보사드는 클리브랜드가 당시에 1루 수비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포 능력은 갖췄는데 1루로 포지션 전향을 한 지가 오래 안 돼서 1루 수비가 조금 약한 선수였어요. 이게 빅 워츠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처음에는 시즌 시작할 때 아무래도 1루 수비가 좀 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에밀 보사드가 어떻게 했냐면 1루가 수비하는 영역의 땅 여기만 살짝 무르게 했어요. 타구가 이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타구의 속도가 죽게. 그래서 빅 워츠라는 1루수가 1루 수비에 적응하는 때까지의 시간을 좀 벌어주도록. 대신 여기 무르게 하면 우리 팀 왼손 타자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공격 수비 때마다 그런 상태를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이 빅 워츠라는 선수가 1루 수비에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에 무르게 했다가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선수가 이제 1루 수비 적응이 끝났으면 평소랑 똑같이 만들었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팀 전체 구성의 특징뿐만 아니라 특정 포지션에 갖고 있는 선수의 수비 능력까지 계산해서 그라운드 상태를 관리하는 게 그라운드 키퍼의 역할. 제 기준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KBO에서 이걸 제일 잘하는 건 KT 위즈파크의 김상훈 소장님, 국내 최고 전문가. 그리고 원래 문학구장 계시다가 이제 수원으로 스카우트 되셨는데 그 선수들의 니즈를 다 받아들여서 선수들의 일종의 소원 수리를 받아서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긴 이렇게 하고 여긴 이렇게 이거를 되게 미세하게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 키퍼도 팀 전력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안 보이시지만 맨날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갑자기 뭐 비 오면 물 빼려고 막 사람들 막 동원되고 이런 장면만 나오지만 실제로 경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그라운드 키퍼 분들이다.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본 기사인데 메이저리그의 그라운드 키퍼들은 어느 정도냐면 일단 농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잔디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높아요. 잔디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잔디가 평평하게 잘 자라는지 골고루 잘 자라는지도 따지고 그라운드의 어떤 충격량을 계산하는 측정 기계도 있어서 그거로 지금 우리 그라운드의 탄성 일종의 공도 반발력이 있듯이 그라운드도 반발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다지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이 날아가면서 잔디 상태를 쫙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걸 A로 분석해서 어느 지역의 잔디가 조금 뭐 약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뭐 비료를 주든 뭘 주든 막 만들어주고 이런 것까지. 게다가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그라운드 키퍼는 그 잔디에 맞는 일종의 잔디 영양제를 개발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그 잔디한테 그런 영양제도 뿌려주고 이 정도로 굉장히 깊은 노력을 한다. 이 그라운드 키퍼의 역할이고요. 야구장의 물리적 규격 그리고 그라운드의 상태 따져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바람. 야구장에 부는 바람. 바람을 포함해서 이 야구장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도 팀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메이저리그 되게 유명한 구장 있잖아요.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콜로라도 홈구장 쿠어스필드. 쿠어스필드는 홈런이 엄청 많이 나가기로 유명합니다. 거기는 타자들이 붕 치면 넘어가고 투수들은 그냥 거기만 가면 평균 자책이 빡빡 올라가요. 그래서 FA 투수들이 웬만하면 콜로라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쿠어스필드는 미국의 덴버라는 지역에 있는데 콜로라도 덴버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국 내 되게 유명한 휴양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냐면 쿠어스필드 외야에 보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를 두른 좌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좌석의 이름이 원 마일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높이가 해발 1600m다. 거의 설악산 위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설악산보다 조금 낮겠구나. 어쨌건 그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는 공기가 희박합니다. 공기의 밀도가 적어요. 기압이 좀 낮고 공기의 밀도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적다는 거는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치트키잖아요. 홈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콜로라도 경기장에서는 쓰는 공은 항습 장치라고 그래요. 공에다가 대신 습기를 좀 매겨. 그래서 콜로라도 경기장에는 공을 보관하는 냉장고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다가 습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을 갖고 있다. 그걸 경기에서 쓰기 때문에 해발 고도에 따르는 어떤 비거리를 조금 상쇄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합니다. 한국 야구에서는 그렇게 뭐 고도가 높은 쪽은 없지만 구장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어요. 대구 라팍도 그 옆에 있는 호수에서 부는 바람이 타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물리적으로 펜스가 좀 각도가 밋밋해서 외야 펜스의 각도가 밋밋해서 좀 좌우중간 타구가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바람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수원 KT 위즈파크도 좌익수 뒤쪽으로 넘어가는 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타자에게 좀 유리한 구장인데 그쪽도 그 상단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KT 위즈파크는 우타자 친화구장이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창원 NC파크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원래 구장의 크기가 작지는 않은데 홈런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 NC파크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구장의 어떤 물리적 구성 그리고 바람의 방향, 공기의 밀도 이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팀 전력을 짜야 된다. 야구는 이렇게 디테일한 종목이다.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팀이나 조직을 만들 때 그냥 목표가 이거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모아와 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위치하는 위치, 회사의 분위기, 심지어 회사의 탕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간식의 종류 이런 것도 팀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야구장이 갖고 있는 야구장의 특성과 팀 전력 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라운드 키퍼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야구장에 깔린 잔디도 좀 영향을 미쳐요. 인조 잔디는 아무래도 타구가 좀 빨리 가고 천연 잔디는 타구를 좀 잡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인조 잔디도 워낙 좋아져서 그런 부담은 좀 덜하긴 한데 인조 잔디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돔구장. 야구장 중에는 돔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KBO 리그에는 고척돔 하나 있지만 곧 청라돔이 생길 거고 잠실구장에도 잠실돔이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지금 잠실 야구장에서 하는 경기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다가 그 사이에 잠실 야구장을 부수고 잠실돔을 새로 짓기로 했으니까 돔구장이 생기면 바람의 영향도 없죠. 그 다음에 날씨의 영향도 없어요. 우천 취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부장에서. 물론 가끔 고장나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한국 날씨의 어떤 이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도 이제 좀 비싸더라도 동부장을 좀 짓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이제 동부장이 3개까지 되기도 했는데 세계 최초의 동부장은 어딘지 아세요? 휴스턴의 홈구장 애스트로돔입니다. 애스트로돔은 왜 지었을까요? 텍사스 지역의 휴스턴 워낙에 날씨가 덥기도 한데 애스트로돔을 지어진 이유는 더위 때문이 아니라 모기가 하도 많아서 모기 및 벌레들이 하도 많아서 야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아예 돔구장을 짓자. 그래서 1965년에 애스트로돔이 지어집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돔구장이에요. 일본에는 5개 돔구장 있죠. 되게 돔투어라고 불러서 주로 콘서트로 많이 기억하시는데 도쿄돔, 삿포로돔, 후쿠오카돔, 나고야돔 또 하나가 뭐지? 있어요. 5개. 사이타마돔인가? 이렇게 5개의 돔구장이 있고 한국에는 이제 3개가 생길 거다. 그 다음에 야구장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는 야구장이 경기력과 관련 있는 부분만 살펴봤지만 야구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신전이라고 했어요. 신전. 신전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경건해지고 왠지 고양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야구장 딱 들어가면 초록색 잔디가 쫙 펼쳐지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합니다. 거기서 치맥도 먹어야 되고요. 야구장에서 응원. KBO 리그는 대개 1루 쪽에 홈팀, 3루 쪽에 원정팀 응원단이 배치가 됩니다. 메이저리그는 좀 달라요. 메이저리그는 그냥 여기가 다 홈팀 응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정팀 응원단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까우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전구장도 가고 부산 사람들이 심지어 서울 원정 응원도 오기도 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원정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팬들이 3루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한 팀의 응원단들이 전체를 마른다. 한국처럼 원정과 홈이 거의 절반씩 물론 인기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 야구 팬들은 굉장히 신기해해요. 쟤네 반으로 딱 갈라서 이렇게 경기를 하네. 축구 경기인가?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는 원정과 홈이 양쪽에 되게 질서정연한 응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고 한국 응원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응원 막대. 이거 우리 발명품이에요. 야구장 치어리더. 이거 우리 발명품이에요. 치어리더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 야구에서는 치어리더가 없었어요. 되게 NFL 같은 경우에서 많이 있었지. 야구장의 치어리더는 거의 한국의 발명품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이런 응원 방식 그리고 선수별 개인 응원가 이거는 이제 일본도 좀 있기는 한데 일본은 전 선수가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선수의 특정 주제가가 있어서 그거는 뭐랄까 등장곡이나 응원가라기보다는 그냥 그 선수의 어떤 주제곡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 노래 일찍이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응원 막대, 치어리더, 선수별 응원가 이 3개가 한국 응원의 3대 발명품이다 라고 지금은 한국 야구를 상징하는 트렌드처럼 됐고 2000년대 중반에 롯데자이언츠 감독을 했던 제리 로이스트 감독은 그래서 사직구장을 가리켜서 지상 최대의 노래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루 쪽은 홈, 3루 쪽은 원정인데 국내 KBO 리그 10개 팀이 쓰는 구장 중에 2개만 이게 바뀌어 있어요. 대구 라팍, 광주 챔필. 여기는 3루가 홈입니다. 챔필은 그 지어지는 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어서 경기 시작할 때 햇빛이 좀 1루 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홈팀이 좀 불편해. 게다가 연습할 때도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로 그냥 쓱 틀어서 3루를 쓰도록 하고 대구 라팍 새로 지어진 구장은 딱히 큰 문제는 없는데 워낙에 시민구장 시절에 3루 쪽 더가웃을 쓰는 게 익숙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냥 유지하는 차원에서 3루 쪽 더가웃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야구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다 보면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야구장에 한 2만 명쯤 모여서 혹은 우리 팀만 치더라도 한 10,000명쯤이 모여서 같은 팀을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1만 명이 모이는 것 자체가 많지 않고 그럼 콘서트 가서 볼 수 있지만 콘서트는 약간 감상을 하는 건데 상황에 대해서
내 주변의 1만 명 정도가 같은 반응을 보인다. 같이 아쉬워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기뻐하는 경험이라는 건 인류가 원시 시대로부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본능, DNA에 각인된 효과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동지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응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경험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스포츠가 가진 굉장히 큰 매력이고, 야구는 다른 종목과 달리 매일 하잖아요. 되게 자주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그리고 와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빵 터지고, 가만히 있다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이제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그리고 같이 욕하고, 이런 경험들을 되게 차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야구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축구도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함성이라는 게 있어요. 함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주고 고양감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소리 지를 일이 많잖아요. 길 걷다가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하니까. 이 야구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함성을 지를 수 있다. 노래도 부를 수 있다. 아주 크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대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연대감. 야, 여기 있는 이 모든 나와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동지야! 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뭘 공유할 수 있겠냐면 세대 간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야구는 아무래도 한 팀이 계속 오래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했던 팀들을 자녀가, 혹은 엄마가 좋아했던 팀을 자녀가 함께 응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같이 야구장에 가서 나눈 추억이 있다면, 그때 거기서 그 선수가 뭘 했지, 이 선수가 뭘 했지, 나중에 그 선수가 잘해서 감독이 되고,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거고, 공감인 거고, 연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포츠의 매력이자 야구장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거기서 치맥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이게 단순히 야구라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를, 해당 지역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야구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야구학개론의 특징, 마지막에 항상 인사이트 말씀드려야겠죠. 야구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워닝 트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야 펜스 앞에 15피트, 한 4.6m 정도 되는데, 이 15피트 거리에는 이쪽의 외야 잔디와 색깔도 조금 달라야 되고 촉감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빨간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거기에 잔디를 빼고 약간 이렇게 우툴투툴한 거를 놓기도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효과적이다. 야구 규칙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워닝 트랙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펜스의 재질, 펜스는 푹신해야 된다. 부딪혀도 다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선수 보호라는 차원을 넘습니다. 당연히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워닝 트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막 공 잡으러 달려가다 보면 미처 확인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다치기도 했는데, 워닝 트랙이라는 것들이 내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달려가면서 이쯤이면 워닝 트랙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장치. 그리고 펜스도 과감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부딪혔을 때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선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펜스 앞에만 가면 어떡하지 하다가 주춤주춤 하다 보면 공을 놓쳐요. 그러면 최선의 플레이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축되니까. 오히려 이 워닝 트랙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 워닝 트랙이 존재를 하고 펜스의 안정성이 맞춰져 있어야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무슨 일을 할 때 막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들이 있어야 그 위험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최근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지금 녹화하는 타이밍이 2025년 7월이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논의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 혹서기 20분 의무 휴식제라는 게 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알아서 일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워닝 트랙이 없으면 계속 그냥 달려가다가 그냥 부딪히고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 워닝 트랙, 20분짜리 강제 휴식이라는 워닝 트랙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근무 시간 동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해서 20분 쉴 수 있으니까. 날씨가 더우면 이때 쉬는 시간이 보장돼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의, 선수들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야구장 펜스 앞에 설치된 워닝 트랙 같은 것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스쿨존도 마찬가지 일종의 워닝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챙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펜스와 같은 쿠션들을 여기저기에 널어놓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워닝 트랙은 외야수가 조심해 라고 써있지만, 오히려 워닝 트랙 덕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뛰어가서 멋진 파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이자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아까 살펴봤듯이 그라운드 키퍼의 존재. 이 그라운드 키퍼가 경기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그 멋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내야에서는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언제든지 불규칙 바운드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공을 위해서 과감하게 달려갈 수 없습니다. 추춘추춘 뒤로 가다가 플레이를 해야 되지. 그러면 멋진 플레이, 최상급의 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선수들이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워닝트랩과 그라운드 키퍼라는 존재들은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하고 촘촘하게 많이 깔려야 된다. 그게 오늘 야구 개론 8강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